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 프라임타임입니다. 오늘 새벽 미국은 깜짝 고용 발표에도 불구하고 매도 우위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우리 증시 코스피 사상 최초로 5,400선을 돌파하면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은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의 힘은 좀 더 약합니다. 개인은 매수세에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투톱이 시장을 좀 이끌어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다양한 전략 궁금하신 분들 오늘도 저희와 2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월 12일 목요일 증시 프라임타임 주요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투자상위 1%는 지금에서는요 1% 초고수들의 매매 패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역시나 반도체주들의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3%대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마이크론 같은 반도체주들의 상승에 힘입어서 함께 상승 동력이 나와주고 있는 건데요. 잠시 뒤에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한화비전도 역시나 SK하이닉스양 TC 본더를 공급 중인 기업이죠. 오늘자 9%대 강세 연출해 주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략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으로는 프라임 히트픽 시간입니다. 김진균 전문가의 공략주 그리고 시장 전략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AI 에너지 그리고 인프라 핵심 공략주를 공개하신다고 합니다. 이 종목 어떤 기업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뒤에 꼭 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의 아부다비 3자 회동으로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직접 프라임 시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글로벌 경기의 변수들과 다음 주로 다가온 이 설 연휴 전후로 우리는 어떤 증시 대응 전략을 가져야 하는지 프라임 딥톡 시간에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증시 프라임 타임 딜사이트 경제TV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월 12일 목요일 증시 프라임 타임 지금 출발합니다. 네, 투자상위 1%는 지금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을 이겨내는 1% 수익 초고수들의 매매 패턴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10시 남자 JLC 투자자문 소재민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역사적인 5,400포인트 탈환을 해줬습니다. 지금 시장 좀 괜찮다라고 봐도 될지 이제 좀 찐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오라클 150불 넘어가면 그때부터 나오는 거는 찐 상승일 테니까 겁먹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시장 잘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그런 느낌은 들지 않나요? 코스피 막 2%씩 올라가고 역사상 최고점 막 얘기 나오는데 뭔가 내 계좌는 왜 이러지? 약간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게 제 기분입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코스피 2% 올라가는데 상승 종목, 하락 종목 숫자 비교해 보면은 한 500개, 300개? 뭐 하락 종목이 또 생각보다 많죠. 그래서 사실 지금 시장에서 좀 소외감 느껴져서 아무래도 막 뭐라도 지금 시장에서 뭐라도 막 사야 될 것 같고 뭐라도 막 추격 매수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조급함이 들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시장 상승하는 거 별 의미 없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너무 조급하게 지금 시장에서 수익을 낸다라는 생각보다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 시장 지수는 5,100포인트 정도까지는 뭐 시기의 문제지 한 번은 눌릴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제 말은 거기까지 떨어질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 사면 큰일 나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게 아니라 거기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염두하면서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막 올라가는 종목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제가 계속 말하지만 그냥 시장 지수 추종하는 종목 사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라든지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섹터. 이 두 가지 섹터 안에서 뭐 시장 지수 빠지면 좀 더 사고 뭐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좀 더 사고 뭐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약간
당일의 그러니까 순간의 수익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렇게 큰 지수의 흐름을 맞춰서 매매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100포인트까지는 한번 눌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하면 거기서 사용할 현금 정도는 미리 따로 빼놓고 남은 돈 가지고만 매매를 하는 거예요. 거기가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만약에 왔을 때 돈이 하나도 없으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용할 현금 정도는 만들어 놓고 지금 시장 이왕이면 지수를 추정하는 메인 섹터 반도체 2차 전지 위주로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고 당장 막 조급하게 지금 올라가는 거 빨리 수익 본다라는 생각보다는 이슈에 움직이는 종목보다는 지수를 추종하는 종목을 매매하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한 5,100까지 밀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전략을 만드시라라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금 비중을 조금은 높여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까지 만들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조금은 어려운 시장 속에서 고수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순매수 10가지 종목들 바로 열어보시죠. 네, 오늘장 순매수 상위에 올라온 종목들은요. SK 이터닉스, 현대차, 원전주들, 건설주 다양한 섹터 올라와 있습니다. 네, SK 이터닉스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부합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가 신고가 도달을 해줬는데요. 오늘장은 1%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전주도 최근에 강세를 보였었는데 다시금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3위에 올라와 있는 한전산업, 최근 주가 변동성 어마어마합니다. 오늘은 6%대 밀리고 있고요. 6위에 올라와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도 2% 내외 하락세. 그리고 건설주는 업황 개선 그리고 해외 원전 수주 기대감이 상승 동력으로 작용을 했었죠. 7위에 올라와 있는 현대건설, 상승세 이어갔었지만 오늘은 1%대 조정 보여지고 있고요. 또 국내 5대 금융지주가 견조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나란히 최대 수준의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8위에 올라와 있는 우리 금융지주 신고가 랠리 연출해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다만 9위에 이름을 올린 이마트 신고가 행진 보이다가 오늘은 6%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그리고 쿠팡의 경쟁사들의 이슈가 연일 부각이 되면서요. 반사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었지만 오늘은 조정 받아주고 있고요. 10위에 올라와 있는 AD테크놀로지 저희 월요일 공략주였죠. 이거로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주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 2위에 올라와 있는 현대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계속 좀 짚어주셨던 종목인데 주가는 상승 하락을 좀 반복해주고 있거든요. 약간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음봉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현대차를 바라보면 좋을까요? 사실 현대차한테 지금 가장 다행인 요소는 그건 것 같아요. 관세. 관세. 그러니까 만약에 현대차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거 막 지금 미국에서 현대차에 다시 자동차관을 들어 올린다 뭐 이런 것 때문에 현대차가 좀 상승 힘이 꺾인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많이 하실 거예요. 악재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었으면 전 더 빠졌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의 문제는 뭐냐면 새로운 호재라고 부를 만한 게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자동차도 뭐 잘 팔리고 있는 거 맞고 로봇에 대한 기대감 또 이런 것들도 있는 거 맞지만 이미 이거 시장에 공개된 재료고 추가적으로 뭔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계속 실적이 찍히죠. 뭔가 어디랑 또 공급 계약을 했다더라. 어디서 또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더라. 그래서 많이 들어간다더라. 이런 식으로 계속 추가적인 이슈가 좀 붙는다라고 한다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사실 로봇이 앞으로 좋다더라. 이후에 따로 추가적으로 붙을 만한 이슈가 당장에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승 힘이 이제 점점 빠지고 있던 형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만약에 그냥 이대로 쭉 갔으면 그래서 현대차 너무 고평가됐네 이러면서 주가 흘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관세 때문에 현대차가 오히려 한번 눌렸잖아요. 그 말인즉슨 관세가 결국 해소된다라고 했을 때 다시 또 추가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를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관세 때문에 안 가가 아니라 관세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현대차를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게 사실 여러분들이 현대차 되게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맨날 현대차 어떻게 하냐고 막 물어보시는데 제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어렵게 생각할 거 없다라고 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47만 원과 52만 원의 박스권 매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으로 보시고 47만 원 정도 부근으로 내려오면 겁먹지 말고 더 사시면 되는 거고 52만 원 부근 가까워지면 거기서는 분할 매도를 일부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죠. 팔았는데 더 가면 어떡하죠? 뭐 이런 생각들 해요. 그러면서 뭐 그때 네가 팔라 그래가지고 팔았더니 더 올라가는데 어쩔 거야?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주가라는 게 어디까지 갈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좀 그렇거든요. 어불성설이죠, 사실. 그렇죠. 뭐 이게 네. 결과론적인 얘기잖아요. 네. 얘가 뭐 100만 원 가고 나서 내가 100만 원 간다 했죠.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거기까지 오는 데까지 5년이 걸릴지 10년이 맞아요. 걸릴지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네. 사실 그 시점에 따른 저항이라던가 지지선을 체크를 해서 거기서는 일부에 대응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최고의 선택을 바래요. 내가 하는 선택이 지금 내가 파는 가격이 고점이어야 되고 내가 지금 사는 가격이 저점이어야 돼. 이런 최고의 선택을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최고의 선택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고의 선택이 쉽게 했어요.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도 더 갈 수 있어요. 제가 뭐 52만 원 오면은 이제 무조건 밀린다라는 말이 아니라 네. 여기가 저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돌파하면 당연히 위로 더 가겠죠. 하지만 여기서 돌파를 못하면 어떻게 된다? 또 47만 원 가요.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장 최선의 선택이다라고 한다면 52만 원 부고 났을 때 몇 주는 파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수량을 예를 들어 10개가 있으면 그중에 한 3, 4개 정도는 팔아보자. 그리고 팔고 밀리네. 좀 더 팔 거 그랬나 아쉽지만 그러면 그거는 8만 원, 9만 원에서 다시 사자. 이런 식으로 일부 수량 갖고 사고 팔고 하는 게 가장 좋은 대응이고요. 그리고 제가 52만 원 돌파 여기가 저항이라 그랬잖아요. 네. 이 자리를 돌파하면 위로 더 갈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내가 52만 원 부근에서 한 3, 4개를 팔았어. 근데 거기를 돌파하고 안착을 했는데 그러면 아쉽지만 조금 더 비싸게 다시 사면 돼요. 내가 팔았던 수량이 3, 4개면 한 2개 정도만 다시 위에서 산다라는 느낌으로 구간에 따라서 대응을 하시는 게 주식에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 귀찮으니까 그냥 냅둘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일부 수량 가지고는 또 이렇게 방송 챙겨보시는 분들은 그만큼 주식에 대한 열정도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잡아드리는 구간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박스권은 47만 원에서 52만 원 사이 생각하시고 52만 원 돌파했을 때는 당연히 전고점 갱신하는 상승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근데 이제 47만 원을 이탈했다. 그랬을 때는 40만 원이나 41만 원 정도까지도 눌렸다 올 수 있으니까 그때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부 비중을 좀 줄이던가 이렇게 한다. 이것만 좀 기억하시고 현대차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는 항상 짚어드리는 종목이죠. 관세가 악재지만 오히려 폭락할 수 있는 걸 방지하는 이슈가 타이밍 맞게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려드린 박스권 전략 참고하시면서 주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 짚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순매도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고수들의 매도 종목은요. 네, 한화비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라와 있고요. 삼성전자 그리고 제약바이오주, 전선주까지 모두 올라와 있습니다. 네, 오늘장 한화비전 말씀드렸다시피 SK하이닉스양 TC 본도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8%대 강세 연출해주고 있고요. 2위에 올라와 있는 에이프릴바이오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었던 종목이죠. 오늘도 추가 상승하다가 2%대 보합권으로 좀 밀려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한화솔루션 우리 대표님께서 며칠 전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 전해드렸었는데 오늘 고점 돌파 이후에 3%대 약세 역시나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금융업계가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한국투자증권이 업계 최초로 순이익 2조 클럽에 입성했다라고 합니다. 증권회사가 2조 원 순이익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하는데요. 모회사인 한국금융지주 4위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10% 이상 급등해주고 있고요. 역시나 5위에 삼성전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3% 이상 강세 연출해주면서 17만 전자 돌파를 해내는 기염을 토해주고 있습니다. 6위에 올라와 있는 미래에셋증권 역시나 스페이스X 모멘텀이 같이 있는 종목이죠. 역시나 3%대 양봉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기 역시나 계속해서 고점 높여가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미반도체 안 짚어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도달을 하긴 했고요. 어제 바로 대표님께서 지금 매수해도 괜찮은 자리다라고 코멘트 해주셨거든요. 어제 샀으면 정말 상한가를 좀 받겠네요. 그렇죠. 오늘 지금 유튜브 채팅창 보니까 네. 한미반도체 감사하다라는 글들이 많이 보이는데 사실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미반도체 빠지고 있는데 이런 걸로 빠지는 거 뭐 겁먹지 말아라라고 네네. 말씀드렸고 추세의 관점에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사면 돼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사실 오늘 뭐 이제 이슈를 트면서 이제 쭉 올라가는데 뭐 어떤 뉴스 때문에 올라가는데 사실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미 네. 등장한 이슈인데 맞아요. 그것 때문에 더 가지 않을까? 저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올라간 다음에 자꾸 사후 분석하는 거. 네.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데 이것 때문에 더 가지 않을까? 그게 아니죠. 다음번에 어떤 게 나올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하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고 네. 이 종목이 어떤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보면은 제가 계속 그려드리지만 한미반도체 추세선 이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때는 한미반도체 뭐라 그랬냐면 팔아야 돼요라고 했고 네. 제가 방송에서 중간중간 계속 코멘트 드리잖아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추세선 하단이니까 사야 돼요라고 했어요. 제가 뭐 오늘 뉴스 나올 거 알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요. 결국 제가 말하지만
뉴스는 올라갈 자리 되면 알아서 따라 붙어요. 그리고 떨어질 자리 되면 알아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뉴스 때문에 오르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갈 자리면 뉴스가 만들어지고 떨어질 자리면 뉴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많은 분들은 뉴스가 만들어져서 올라가고 나면 그때 따라 들어가죠. 그렇게 되니까 올라가는 종목 콩고물 먹는 것 정도밖에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미반도체 지금 자리 보면 어디죠? 추세선 상단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침에 시초에 딱 올라갔을 때가 왜 여기까지 밀렸지? 추세선 상단까지 밀린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움직임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이 종목을 들고 있어요. 네. 자, 제가 시장의 트렌드를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항상 말씀하신. 그쵸. 네, 추세 상단 돌파하면은 더 간다. 그렇죠. 요즘 시장의 트렌드가 상승 추세선 상단을 돌파하면 과열 국면으로 진입하면서 더 올라간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지금 한미반도체는 상승 추세선 상단을 돌파했는가라고 한다면 아직 안 한 거죠. 시초에 잠깐 올라갔다 쭉 밀렸잖아요. 지금 추세선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가 만약에 이제 오늘 종가라던가 내일까지 해서 이 위에 뭐 한 22만 5천 원이라던가 뭐 요 정도를 지키고 있다라고 한다면 요즘 시장 트렌드에 맞춰지는 종목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위로 크게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정도 자리 추세선 안쪽으로 종가를 마감한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한미반도체는 19만 4천 원 추세선 하단까지 밀렸다가 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럼 내가 지금 한미반도체를 투자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일부는 파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추세선 상단을 안착하거나 과열 국면에 진입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만큼 일부는 팔고 종가까지는 남은 수량 갖고 지켜보는 거고 네. 종가 봤는데 해당 종목이 한 21만 5천 원 아래네. 그럼 좀 더 팔고 그걸 다시 어디서 산다? 19만 5천 원이나 20만 원 아래 선에서 다시 산다.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끌고 가시면 한미반도체도 되게 쉬운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만 챙겨보셔도 네. 여러분들이 이런 거 알아가시면 되게 쏠쏠하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네, 좋습니다. 어제 이제 매수 자리다라고 코멘트 해드린 이후로 오늘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과연 그 추세선 상단을 돌파하고 나서 안착해 줄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한미반도체도 주가 추이 잘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고수들의 주간 매매 패턴 분석해 보겠습니다. 순매수 10가지 종목들 보도록 할게요. 네, 역시나 다양한 섹터들이 오늘 올라와 있습니다. 네, 오늘장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포착되는 종목이죠. 시장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투자 포인트 중 하나가 턴어라운드로의 실적 개선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입니다. 이 두 가지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고요. 주가 급등 랠리 최고가 부근에서 거래 중인 SK텔레콤입니다. SK하이닉스 역시나 함께 3%대 상승 보여지고 있고요. 하림지주 역시나 이 땅보다 종목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 강세를 보였었는데 약간의 조정 거치고 있는 모습이고요. 5위에 올라와 있는 토모큐브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 단기 강세 보여주고 있었던 종목이죠. 5위에 올라와 있고요. 8위에 있는 삼성물산 국내 대형 패션 4사 작년 4분기 호실적을 거뒀다라고 합니다. 최고가 랠리 보여주고 있는 삼성물산이고요. HD 현대마린솔루션은 계속해서 주가 약세 보여주는 모습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7위에 올라와 있는 이 종목 안 볼 수가 없습니다. LG전자가 어제 20%가 넘는 초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사실은 뚜렷한 호재가 없었던 것 같은데 뭐 삼전닉스가 덜 가니까 이 종목으로 좀 대신 매기가 쏠린 걸까요? 사실 뭐 LG전자 왜 올라갔냐라고 하면 시장에서 던져지는 이슈는 그거죠. 가전은 LG다. 뭐 이런 얘기 알잖아요. 네, 뭐 항상 있었던 그쵸.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의 힘을 타고 올라갔다. 네. 그리고 AI와 반도체의 힘을 타고 올라갔다라고 하면 LG전자 같은 경우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분야들을 보면은 가전은 LG다라는 말은 결국에 로봇 또한 따지고 보면 가전이라고 볼 수도 그쵸. 있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이라든가 기술력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LG전자 같은 경우도 막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즉 LG전자 같은 경우는 피지컬 AI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묶어서 올라간 게 표면적인 이유기는 해요. 뭐 사실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할 필요 있나 싶기는 한데 네. 그만큼 LG 이름 붙은 종목들이 소외받았던 종목들이 많거든요. 예. 뭐 제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사실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또 아까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요즘 시장의 여러분들이 트렌드 이런 걸 좀 알아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차트를 분석하고 내가 차트를 좀 볼 줄 알면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사야 된다? 우량 주고 덩치 큰데 상승 추세인 종목이 상승 추세선 상단을 뚫으면 큰일이 나고 만다. 약간 요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럼 LG전자 차트 볼게요. LG전자 차트 보면은 자 우량주 덩치 큰 종목이 상승 추세를 만들다가
상승 추세에서 하단 찍고 반등을 했어요. 그리고 상단을 뚫고 화가 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현대차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최근에 막 우량주인데 저거 내가 샀었어야 되는데 하는 종목들 있죠. 예. 그거 차트 다 돌려보세요. 다 똑같은 패턴일 거예요. 상승 추세라는 이 공통된 조건 속에서 상승 추세선 원래 상단에서 밀려야 되는데 상단에서 이런 식으로 밀려야 원래 정상이에요. 근데 이 자리에서 밀리지 않고 돌파한 우량주들이 고점을 막 30% 50% 더 올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LG전자 같은 경우도 일단 그 조건을 충족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제 강세를 보이고 오늘 거래량 없이 빠지고 있는데 그렇다는 소리는 LG전자 같은 경우는 11만 5천 원 정도 라인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네. 추가적으로 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내가 LG전자를 투자해 볼까라고 지금 오늘 거래량 많이 실리면서 빠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 종목에 내가 관심을 둔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한 11만 5천 원 정도까지 나눠서 사보는 거고 11만 원 정도 이탈하면 그때는 비중을 줄인다거나 구간 대응을 한다던가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인다라고 하면 한 14만 원 정도 선까지도 추가 상승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니까 지금 제가 말해준 대로 지금 그 범위 안에서 매수를 하고 11만 원을 구간 대응 가격으로 잡고 이렇게 매매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상승 추세선 돌파는 우량주가 더 가는 패턴 LG전자에서 나타났습니다. 알려드린 그 지지선 이탈하지 않는지 여부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고수들의 매도 패턴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주간 매도 종목들은요. 네, 셀트리온 올라와 있고요. 로봇주 2차 전지주까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HPSP는 최근에 고점 돌파 이후에 조정을 주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어제 코엑스에서 세미콘 코리아가 개막을 했습니다. 반도체 공정 기술이 대거 등장했다라고 하죠. 3위에 올라와 있는 동진 세미캠 2% 내외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4위에 HD 건설기계도 5%대 강세 연출해주고 있고요. 글로벌 주가지수 스몰캡 인덱스에 국내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다수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작년 갓 상장했던 오름 테라퓨틱스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5위에 올라왔고요. 다만 주가는 2%대 약세 그리고 있습니다. 6위의 삼성 SDI 오늘장 반등 주고 있죠. 성장세뿐 아니라 수주 기대감도 여전하다라고 합니다. 1%대 반등 보여주고 있고요. 7위의 ST팜 역시나 매출 확대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이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와주면서 오늘장 주가 2%대 상승해주고 있고요. 9위에 올라와 있는 세아베 스틸 지주 스페이스X 관련주로 묶인 종목이죠. 실적은 많이 부진했지만 주가 급등세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매도 상위주 종목들 중에서는요. 저희 공략지였던 셀트리온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략하고 나서 수익을 많이 줬었던 종목이거든요. 오늘은 조정을 주고 있긴 한데 좀 걱정 안 해도 괜찮은 종목이죠? 제가 사실 계속 말하지만 한숨이 깊으시네요. 제약바이오 뭘 살지 모르겠으면 셀트리온 그냥 셀트나 해봐라. 사시면 됩니다. 예. 뭐 이런 얘기를 정말 1월부터 방송 네, 시작하자마자 맞아요. 계속 말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럼 지금도 이 의견은 동일하신가요? 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 사고 싶으면 네, 셀트리온 사세요. 사라. 예. 제가 셀트리온하고 한미약품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원래 제약바이오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섹터 네. 자체를. 근데 이 방송에서 추천했던 게 셀트리온하고 한미반도체. 네, 한미약품. 한미약품. 두 가지죠. 한미약품은 사실 제가 그때 51만 원인가 목표가 잡아줬던 것 같은데 더 갔습니다.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예. 근데 뭐 사실 어쩌겠어요. 근데 이제 자랑하려면 그렇게 자랑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봤지? 내가 추천한 한미약품 벌써 뭐 50% 올라갔다? 난 50만 원에 팔라 했잖아요. 그럼 뭐 사실 제가 준 수익은 거기까지겠죠. 자,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 왜 빠진다라고 생각하세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줄었나요? 뭐죠? 생각보다 네. 되게 우등생이 되어 가시는 것 같은데. 우등생이었습니다, 원래. 예. 훌륭하십니다. 네. 저 사실 별 기대 안 했는데. 기대해 자, 주세요. 어저께 고용 지표가 잘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고용 지표 잘 나왔네. 그러면 경기 침체 우려가 줄었네. 야, 경기 침체도 아닌데 금리 뭐하러 내리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만약에 고용 현황이 안 좋았으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오늘 제약바이오가 올라갔겠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축소된 거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은 항상 제가 그렇게 기억하라고 했죠. 제약바이오 섹터가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생각하라고. 환경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제일 좋은 건 금리 인하에 대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던가. 네. 그게 아니면 그냥 코스닥 지수가 정말 잘 가면 돼요. 코스닥 지수가 잘 가서 코스닥 지수가 잘 가기 위해서는 2차 전지랑 제약바이오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2차 전지가 힘을 내주고 제약바이오가 발목은 잡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 적어도 지수만큼의 상승은 따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냐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환경이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분위기냐 이 두 가지를 보고 제약바이오를 접근하시면 되는데 네.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그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잘 나와가지고 금리는 이제 안 할 것 같네. 이것 때문에 빠진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 시장이 기대하는 것도 올 상반기에 금리는 안 할 거라는 걸 거의 기정사실화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하면 좋은 거고 안 해도 뭐 예상했던 바야. 그래서 사실 금리 인하를 안 할 것 같다라는 우려로 만약에 제약바이오가 빠진다? 네. 그런 거는 사실 매수의 찬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거래량 실리면서 밀리는 것도 아니고 뭐 사실 이거 아래서 잡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지금 다시 사긴 좀 부담스러운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얘 한 26만 원에서 27만 원 정도 선까지는 여러분들이 거기 찍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대충 사고 그냥 팔고 싶을 때 대충 팔고 그냥 물리면 좀 더 사고 이렇게 좀 편하게 가지고 놀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접근한다 하면은 현가부터 한 22만 원 정도 선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26만 원? 27만 원 정도까지는 편하게 사고 팔고 가능한 종목이니까 틈틈이 방송에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금리 인하 기대가 꺾이면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밀린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매수 기회로 봐도 괜찮다라는 코멘트 달아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초고수들의 선택, 종목들 전략 만들어드렸고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오킨스전자, 가온칩스, 한미약품 등 우리 탑픽주들이 수익을 너무 잘 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공략하는 게 좀 좋을까요? 사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종목을 추천해 놓고 목표가를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더 갔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제가 준 종목이 지금 뭐 80%의 상승. 사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때 팔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근데 거기까지 올라갔다라고 해서 그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준 수익인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 계속 올라갈 것 같으면 계속 새롭게 구간을 잡아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뭐 리뷰 샤운에서 뭐 여기까지 밀려도 괜찮아요. 이게 아니라 그런 거랑 제가 또 이제 종목을 잘 안 주는 게 사실 제가 월화수목금 매일 나오잖아요. 매일 나오는데 하루에 여러분들한테 한 종목씩 급등하는 종목들 5개를 주면 한 달에 20개거든요. 그럼 그중에 올라가는 거 몇 개는 무조건 나오겠죠. 엄청 올라가는 거. 그럼 그거 갖고 자랑하면 될 거예요. 그냥 막 나 대단하지? 근데 사실 여러분들 돈이 무한하면 제가 맨날 뭐 이것저것 말하겠는데 돈이 무한하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걸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산다? 그게 어떻게 좋은 투자인가요? 그냥 다 담다 보면 나중에 이거 다 어떡하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종목을 가지고 오세요 해도 제가 싫어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가온칩스 한번 우리가 먹고 나온 종목인데 이미 2번 먹고 나왔죠. 네, 그죠. 2번. 첫 번째 매수 단가 대비해서는 한 40% 올라갔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사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사라고 했을 때보다는 한 20 몇 프로 올라갔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또 구간을 새롭게 잡아 드릴게요. 지금 구간을 잡는다라고 하면 현가부터 그냥 한 6만 3천 원? 한 6만 3천 원? 지금 한 6만 7,800원 정도 되니까 6만 3천 원 정도까지 나눠서 잡는 게 중요해요. 주식은 내가 사는 곳이 바닥이라는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자마자 바로 올라가길 여러분들은 원하지만 그럼 떨어질 수도 있는 종목 왜 사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잔소리를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이 종목은 밀리면 한 6만 3천 원까지도 밀릴 수도 있겠다. 여기까지 밀려도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일단은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8만 원도 훨씬 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기는 하지만 일단 저항 자리가 될 자리가 7만 4천 원 정도 자리가 저항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산수량에 대해서는 7만 4천 오면 여기서부터는 분할 매도한다라는 생각으로 단기 목표가 7만 4천 원 잡아드리고요. 사실 손절보다는 대응하면 되는 종목이라서 너무 사실 굳이 손절가를 잡아야 되나? 그렇게 했는데 이제 작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손절가를 굳이 잡아야 되나라고 자막에 쓸 수 없기 때문에 6만 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할 텐데 만약에 거기 이탈한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추가 코멘트는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조금 이따 방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가온칩스 이미 2번이나 수익을 내줬던 종목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전략 세워드렸고요. 목표 주가는 7만 4천 원 세워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역시나 뭐 LG전자뿐만 아니라 이런 가온칩스 같은 종목들 수익 줘서 감사합니다라는 댓글들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지금 어디로 가면 또 대표님의 조언 들을 수 있을까요? 사실 아래 QR코드 찍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수익 자랑 별로 안 하는 게 방에서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차피 수익은 주는데 굳이 자랑할 이유가 없거든요. 어차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차피 굳이 자랑 안 하려고 해도 자랑 안 해도 잘하는 거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리고 싶은 게 뭐 사세요, 못 파세요 이게 아니라 정말 주식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주식을 좀 제대로 해보고 싶다. 그냥 누군가한테 의존만 해가지고 뭐 사세요, 못 파세요 이 말 듣고 그냥 손가락으로 매수 매도 버튼만 눌러야지 이게 아니라 정말 좀 주식에 관심이 있고 제대로 해보고 싶다 생각이 드시면 아래 QR코드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주식 전략 그리고 멘탈 잡는 관리법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QR코드 타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투자상의 1%는 지금 JNC 투자자문 소재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직격 프라임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시각 10시 29분 48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시장을 관통하는 직격 이슈 세 가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부다비 3자 회동전 재건주 꿈틀, 우크라이나, 러시아, 미국, 아부다비 3자 회동으로 종전 협상이 가시화되면서 우크라이나 복구 사업 참여 기대감이 반영된 재건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이크론 논란 일축의 반도체주 훈풍. 최근 분석기관에서 마이크론이 엔비디아 차세대 AI 칩 공급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마이크론이 반박하면서 오늘 10%대 급등을 했고요. 한미반도체 등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실적 발표한 카카오, 박스권 탈출하나입니다. 역대급 분기 실적 기록한 카카오, AI 기반의 신규 수익 모델에 대한 확신을 주면서 지루했던 박스권 주가를 뚫고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아부다비에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의 3자 회동이 있었습니다.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오르면서 오늘 재건주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일단 우크라이나, 러시아 입장에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향후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지난 종전 회담에서 좀 이행된 것이 314명의 포로 교환의 합의를 좀 이행했다는 보도가 좀 나왔고요. 네. 후속해서는 사실 이 추가적인 회동 일자가 아직은 구체화가 되지 못했는데 오늘 보도가 좀 나왔던 내용들이 우크라이나가 조기 대선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이 다시 한번 좀 부각되면서 이 조기 대선이라는 어떤 시그널이 사실상 휴전이라든가 종전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들. 그래서 이제 재건주가 프리마켓에서 좀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네. 일단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보면 일단 조기 대선에 관련된 부분은 휴전 이전까지는 사실상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부분들 해당되는 내용을 좀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현재 시초 상승 부분보다는 상승 탄력도가 좀 다소 떨어진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네. 재차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구간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좀 언급했던 것처럼 6월 이전까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좀 이전보다 좀 높아진 점 이런 부분들이 수급적인 기대 요인들이 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네. 좀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동안 사실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관련된 이 종전 가능성들은 작년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재차 좀 부각이 좀 됐었고요. 이 부분은 특사를 파견하고 꾸준하게 휴전에 대한 어떤 가능성들이 좀 제기가 좀 됐는데 이게 상당한 시일까지 현재까지 좀 미뤄진 그런 측면들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쟁점이 될 수 있는 이슈는 사실상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영토 관련된 이슈죠. 그러니까 현재 돈바스 지역을 일단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완전히 철군을 해야 된다. 그래서 네. 해당되는 지역을 러시아 관할로 이제 하는 것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주장이 이어지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이 재차 좀 제기가 좀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견을 좀 보였다는 점에서 쟁점이 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사실상 대체적인 어떤 영토에 대한 어떤 이 구획 부분에 대한 설정 부분들이 종전의 가장 큰 화두가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이게 대상 구간에서 양보가 될 수 없는 전략적인 어떤 요충 지역이라는 점들을 좀 감안해 보면 네. 이 부분들이 단발성 또는 단기적으로 종전 협상을 마무리하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추세적으로 보면 재건주의 어떤 수급 기조는 사실 그런 기대감들을 좀 반영시키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슈에 먼저 민감하게 좀 보기보다는 일단 구체화되는지 여부.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3자 회동에 대한 일정이 수립되고 현재보다 조금 더 업데이트된 그리고 조금 더 진보된 성과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대화를 거듭하고 있다는 것은 긍정 신호로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 방산주 대 재건주 약간 좀 수급이 좀 엇갈리는 그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최근에는 방산주들이 지난달 대비해서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이거든요. 네. 앞으로의 향후 전망은 어떠세요? 네, 방산주들은 역시나 지정학 리스크가 좀 완화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수급적인 노이즈가 좀 됐고요. 최근에 이 4대 방산 기업들 중에 일부가 실적 발표를 좀 했는데
일단 실적의 기대치가 3분기 대비해서 희비를 좀 엇갈린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4분기를 좀 어닝 쇼크라고 좀 표현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네. 이 부분이 이익 추정치를 좀 하회하는 실적을 좀 냈다는 점. 다만 좀 세부 사항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매출의 성장 기조가 좀 둔화돼서 이익이 좀 감소된 것이 아니라 일단 뭐 일회성 비용들에 대한 반영 효과. 뭐 일단 판관비의 증가 부분들이 사실 이번 4분기에 좀 집중되면서 네. 이 부분에 대한 비용 인식으로 인해서 이익 지표가 좀 하회되지 않았나. 다만 이제 전체적인 일회성 비용을 좀 제거하고 난 이후에 이익 기조를 봤을 때는 컨센을 좀 부합했거나 좀 상회했다는 차이가 좀 있고요. 이 부분은 일부 매출의 인도 시점들이 다소 좀 지연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기존에 좀 확보되고 있는 수주 성과가 매 분기마다 다 반영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개별적인 어떤 변수 요인이라든가 해당되는 어떤 공급에 대한 어떤 일정이 뭐 회사 측의 어떤 입장들보다는 네. 일단 인도처의 어떤 요구 사항으로 인해서 좀 지연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4분기의 일부 실적의 이연 효과들은 1분기로 매출이 더 인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비용의 선 반영 그리고 1분기에는 해당되는 이익 지표가 더 크게 반영될 수 있는 측면들을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방산주를 볼 때 네. 단기의 어떤 분기 실적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분기별 수주의 증감 현황이 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작년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이 수주 잔고라든가 수주 성과가 약간 이어지지 못했던 점, 수주의 공백기가 좀 있었던 점들이 전반적인 어떤 수급을 조금 더 상회시키는 그런 흐름들이 좀 제한적이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 4분기에 대한 실적 기조를 좀 논의를 하더라도요. 올해 전체적인 어떤 수주 성과에 대한 기대 요인들이 개별적으로 좀 저는 크다라고 좀 보고 있고 네. 이 부분은 뭐 글로벌 군비 증강 기조와 좀 맞물리면서 오히려 확장 기조를 좀 보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오히려 중동이라든가 뭐 유럽향에 대한 추가적인 수주 내지는 기존 수주에 대한 연장 수주도 조금 더 고려해 본다면 저는 뭐 방산주는 조정 시 매수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네. 재건주도 사실상 종전이라는 가능성을 좀 전제로 놓고 봤을 때는 사실 기대의 요인들이 좀 될 수 있는데 너무 이 종전의 전체적인 어떤 전후 복구에 관련된 수요 비용들이 크다 보니까 국내에서 좀 수혜가 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좀 반영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종전 이후에 주변국이 가장 큰 수혜를 좀 받았죠. 그리고 이권적인 측면을 보면 미국이 가장 큰 최수혜국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모든 종목들에 대한 어떤 수혜가 아니라 선별적 실질적인 어떤 수혜 부분들은 종전 이후에 개별적인 어떤 이 계약 성과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오히려 건설주보다는 이 건설 기계업종들을 좀 더 관심 있게 기계업종이요? 네네 건설 기계업종들을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나. 전체 매출 포션의 한 70에서 한 80% 정도가 이제 수출량 비중에서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네. 부분은 뭐 개발도상국에 대한 판매량도 있지만 미국향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후 복구가 좀 이루어질 때 사실 건설기계 업종들이 미국 측 수요에 따라서 굉장히 좀 기인될 수 있는 그래서 인식 효과가 크게 나타내줄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종전이 구체화되고 현실화된다는 관점에서는 건설기계 업종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기계업 쪽이 더 괜찮다고 하시긴 했는데 현 시점에서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심스럽다는 말씀으로 들려서 어떻게 네. 봐야 될까요? 일단 저는 좀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은 좀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재건주라는 게 사실 아직 뭐 종전이라든가 종전이 돼서 구체적인 어떤 전후 복구에 대한 플랜이 뭐 현실화된 것도 아니고 네. 해당되는 프로젝트가 아직 뭐 계약 성과로 좀 이루어진 아무것도 좀 보장된 것이 없는데 막연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을 좀 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개별 이슈가 좀 부각될 때마다 주가가 좀 오르지만 오늘같이 프리장에서 상승하고 본장에서 좀 윗꼬리를 좀 달고 내려오는 그런 형국들에 대한 수급 변동성들은 유의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뭐 재건주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아예 뭐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낙폭이 큰 구간에 모아가는 전략을 좀 유효하겠고요. 오늘같이 종전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부각되는 구간에 오히려 이제 매도하는 전략, 비중을 축소하면서 오히려 저점 매수, 그다음에 이슈에 의해서 좀 매도하는 전략은 유효하다. 그래서 저는 뭐 트레이딩 관점에 대한 접근만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재건주 관련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 논란 일축의 반도체주 훈풍이라는 내용인데요. 최근에 한 이 분석기관에서 HBM 시장 점유율에서
차세대 AI, 엔비디아의 AI 공급망에서 좀 빠질 수 있다라는 내용의 마이크론이 직접적으로 반박을 하면서 오늘 새벽 마이크론은 10%대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고 한미반도체 오늘 14%대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차세대 반도체 HBM4에서는 뭐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는 소식은 계속 들리고 있어서 어떤 영향을 좀 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마이크론이 컨퍼런스 콜에서 CFO가 일단 HBM4의 탈락선을 좀 일축을 했죠. 대체적으로 선적이 정상화되고 있고 일단 1분기 매출이 반영될 것이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이 일단 리스크 요인을 좀 해소했다는 관점에서 반등의 포인트가 좀 됐고, 네. 다만 오늘장 시초에서 이 반도체 픽투가 그렇다면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마이크론이 부상할 경우에 오히려 수급적인 노이즈가 좀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감이 좀 컸는데, 일단 본장 뭐 프리장부터 해가지고 본장까지 오늘 좋네요. 견조한 모습들 좀 보이고 네. 있다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시장의 어떤 방향성들이 사실 HBM4에 대한 어떤 진입 효과로 인해서 전체적인 어떤 점유 상향 부분, 특히나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전체 HBM의 시장 점유율을 한 80% 정도까지 유지를 좀 했는데 HBM4의 어떤 이 양산 이원화 전략 이런 부분들이 점유율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삼성전자의 HBM4에 대한 어떤 점유율이 점진적으로 좀 증가된다면 이 부분이 좀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좀 노이즈가 좀 됐기 때문에 최근 한 2, 3주간의 수급 동향을 보면 다소 좀 정체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좀 더 이 견조한 수급 기조를 좀 이어갔다는 점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네. 일단 뭐 시장 점유율에 대한 구성은 삼성전자와 뭐 마이크론이 일단 후발 체제에서 좀 진입을 좀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SK 하이닉스가 한 60%대에 대한 점유율은 당분간 좀 이어갈 수 있다는 전망들이 좀 우세하고요. 삼성전자가 일단 컨퍼런스 콜에서 좀 제시한 방향성들은 연말까지 시장 점유율 한 30에서 35% 정도. 네. 마이크론이 지금 한 15%에서 맥스 한 20% 정도까지 시장 점유율을 상향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HBM4의 이제 수율 이슈죠. 예. 안정적인 수율을 얼마만큼 확보해 나가고 양산에 대한 어떤 검증 이슈가 좀 없는가, 그런 노이즈가 좀 없다면 일단 뭐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전체 어떤 시장의 파이가 좀 커진다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이 메모리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과 좀 맞물리면서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해 보겠고요. 마이크론의 현재 전체적 어떤 캐파 수준이라든가 뭐 점유율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한 어떤 영향들은 현재 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수급 영향으로는 전 제한적이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치고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전체적인 어떤 양산 규모를 좀 감안해 볼 때 마이크론의 어떤 확장 기조는 중요하지만 그래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전체적인 어떤 수급을 좀 위협할 만한 요인은 아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마이크론이 뭐 치고 올라온다 하더라도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HBM4의 점유율을 따라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오늘 한미반도체가 거의 15%대, 오늘 원래 이제 22만 돌파할까가 제목이었는데 돌파했다가 지금은 살짝 좀 빠졌습니다만, 한미반도체는 뭐 마이크론이든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호실적이 나올 때마다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네, 오늘 한미반도체는 좀 이 개별적인 이슈가 먼저 좀 부각이 좀 됐었는데요. 네. 오늘 세미콘 코리아 전시회 2016에서 HBM5, 6에 대한 뭐 빅다이, 와이드 TC 본더에 대한 공개가 있었다. 이 부분은 이제 선단에서는 이 장비에 대한 어떤 기술 이력들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풀장에서 뭐 가격이 왜곡되긴 했는데 상한가 좀 터치를 좀 했었어요. 이 부분은 다 믿을 건 아니고요. 본장에서는 한 20%대까지 터치를 했다가 현재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일단 적층 단수가 HBM4 기점으로 보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죠. 네. HBM5, 6 단계부터는 적층의 단수가 더 높아지고 그 면적도 더 넓어집니다. 이 부분은 TSV에 대한 어떤 적용량들이 더 크게 좀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비의 어떤 기술 고도와 좀 맞물리면서 좀 가야 되는 이슈가 있고요. 지금 공개됐던 와이드 TC 본더의 경우에는 다이면적이 좀 커진 그런 부분들을 하이브리드 TC 본더가 일단 상용화되기 이전까지에 대한 공백을 좀 메꿀 수 있다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전력의 효율화를 좀 이룰 수 있는 장비다. 그러니까 공정의 어떤 개선 효과들이 크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되지 않았나. 다만 이제 한미반도체가 네. SK 하이닉스의 좀 이원화 정책 때문에 사실 작년 일단 상반기까지는 수급적인 노이즈를 좀 받았고요. 이후에는 실적에서 확인됐던 내용들이 수출량 비중이 굉장히 좀 커졌다는 점. 특히나 마이크론량 TC 본드의 어떤 공급량들이 크게 좀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일단 안도할 수 있는 어떤 시그널이 좀 됐고 올해 이 반도체 소부장주 안에서에 대한 흐름들이 굉장히 좀 견조하게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한미 반도체의 경우에는 리스크적인 어떤 요인들보다는 뭐 빅다이라든가 하이브리드 TC본도에 관련된 시장의 기대감들이 더 높아진 부분, 특히나 삼성전자의 공정도 단수가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 뭐 한미 반도체에 대한 TC본도 장비를 좀 도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기대감과 맞물리면서 주가 상승을 좀 이끌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뭐 반도체 주제 나올 때마다 질문 드리는 내용이긴 한데 반도체 그렇다면 뭐 대형주, 소부장주에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 뭐 대부분 다 대형주 선택해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다면 좀 비중을 좀 조절하면서 들고 가는 전략은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반도체 빅2는 뭐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까지에 대한 주가 동향을 보면 조정심에서 조정이 2%든 3%든 계속해서 모아갔다면 오늘 종가 기준에서 보더라도 사실 수익권이죠. 네.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해 볼 때 전체 연간 사이클에 대한 기조가 커지고 있는 점, 특히나 1분기 실적 컨센서스에 대한 평균 추정치가 최근에 업데이트된 평균액이 더 늘었습니다. 삼성전자가 한 32조 대, SK하이닉스가 한 20조 원대 중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건 뭐 월간 단위로 고정 가격의 변화가 재차 좀 이어진다면 당연히 추정치는 상향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에 따른 기대감들은 주가 가치와 좀 비례하면서 좀 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빅2는 낙폭이 좀 확대되는 구간에 조금씩 좀 비중을 늘려가는 점을 유효하고요. 전체 매출, 전체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비중을 뭐 대형주를 저는 뭐 반도체 섹터 안에서 한 40% 정도에 대한 비율, 60% 정도에 대한 비율을 대형주로 좀 구성했다면 한 40% 정도는 소부장주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장비주의 경우는 최근에 이 파운드리에 관련된 어떤 이 정상화라든가 증설 투자에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사실상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부터 이제 수주와 좀 맞물리면서 개별적인 어떤 실적 추정치를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선별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관점에서 저는 보면 장비주보다 좀 소재주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소재주. 예. 네, 그래서 좀 SNS텍 같은 기업들 그리고 예. ISC나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SNS텍은 삼성양 이 EUV 블랭크 마스크에 관련된 이 양산 테스트가 현재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EUV 공정 전환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공정 전환이 좀 이루어진다면 블랭크 마스크가 뭐 일본으로 좀 대체됐던 이런 소재가 국산화 소재로 좀 대체되는 그런 부분에 가장 큰 수혜가 좀 될 수 있겠고요. ISC의 경우에는 일단 AI에 관련된 수요가 좀 재차 좀 증가되는 부분들, 하이퍼스케일러 향이 된 주문량이 증가되는 부분들은 네. 고부가 테스트 소켓의 어떤 이익률을 좀 상향시킬 수 있는 어떤 계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특히나 뭐 이수페타시스도 대면적 기판에 관련된 수요가 좀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은 오히려 이 메모리 사이클 확장 기조가 좀 맞물리면서 소재사들도 실적의 연동 효과가 이번 2026년도에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좀 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반도체 섹터에서는 한 6대4 비율로 대형주, 소부장주 그리고 소부장주에서는 소재, SNS텍이나 ISC 주목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에 설 연휴이고 설 연휴 전후로 어떤 이슈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뭐 2월 25일에 엔비디아 실적이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네, 일단 뭐 수익화 논란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저는 뭐 엔비디아의 이번 실적 추정치가 좀 하회되지는 않을 것이다. 대체적으로 컨센을 좀 상회하지 않을까라고 네. 좀 판단이 좀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컨퍼런스 콜이겠죠. 그러니까 올해 연간 가이던스를 보수적으로 좀 제시할 것인가 또는 이제 상향 제시할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 이 오라클에 대한 투자 관련된 노이즈가 좀 일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젠슨 CEO가 투자 기조를 좀 유지한다. 다만 이전에 강조했던 투자 금액보다는 다소 좀 축소된 부분으로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 이런 부분들이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전체적인 AI 캐펙스 투자 계절을 어떻게 좀 유지할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가이던스의 상향 제시 부분들은 사실 로빈 출시를 좀 예고했다는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이제 작년 가이던스보다는 오히려 올해 가이던스가 조금 더 확장 기조를 좀 보일 수 있다는 부분들은 기대 요인도 좀 될 수 있다는 점. 특히나 AI 관련된 수익화 논란들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젠슨 CEO가 AI 관련된 최근의 어떤 이슈들, 이 AI 기술의 어떤 병목은 기술의 이슈가 아니라 전력 인프라 같은 부분들에 대한 물리적 요건들이 더 크다는 점들을 좀 언급했기 때문에 AI 관련된 버블론을 좀 일축시킬 수 있는 어떤 발언들은 시장의 기대감을 좀 조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연휴가 좀 지나면
반도체에 좀 집중될 수 있는 또 특히나 코스닥 종목들의 어떤 수급 요건들 좀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뭐 제약바이오라든가 2차 전지 업종의 경우에는 최근에 수급적 노이즈를 좀 떠나서 업황으로 봐더라도 뭐 2차 전지의 경우에는 올해도 뭐 상반기까지에 대한 어떤 실적 우려감들 이런 부분들이 유효하기 때문에 사실상 좀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반도체 소부장주의 어떤 수급이 좀 이전보다는 확연하게 좀 확대될 수 있는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의 낙수 효과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설 연휴 전후로 반도체주의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실적 발표한 카카오 박스권 탈출 하나입니다. 사실 최근에 뭐 대내외적 이슈로 인해서 카카오 주가가 계속해서 박스권을 면치 못했었는데 오늘 상승했는데 지금 또 근데 이제 상승폭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현재 실적 발표라든가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실적에 대한 내용들 보면 네. 뭐 일단 실적의 평가는 저는 굉장히 뭐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전체적인 기조를 봤을 때 올해 예상했던 실적 기조보다 양호한 부분들이었는데 AI 관련된 어떤 성과 부분들이 좀 실망감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오늘 장중에 상승폭이 6%대까지 좀 상승을 했다가 현재 이제 강보합권에서까지에 대한 흐름으로 좀 내려왔는데 네.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뭐 네이버와 카카오의 방향성이죠. AI 관련된 명확한 방향성들이 다소 시장의 어떤 만족도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개별적인 요인을 보면 플랫폼의 강점을 갖고 있고 이번에 카카오톡 안에서 이커머스 부분에 대한 실적 연동치가 3분기 대비 4분기에 크게 좀 증가됐다. 물론 뭐 추석이라든가 연말 특수에 관련된 비용 부분들이 좀 반영된 그런 효과들도 있지만 사실 수급적인 노이즈를 보면 AI 관련된 전략 부분들 이 부분이 얼마만큼 상용화 내지는 일단 뭐 이익 기회에 얼마만큼 좀 창출할 수 있는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기 때문에 컨퍼런스 콜에 대한 내용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제가 컨퍼런스 콜에 대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지금 정리를 해보진 않았지만 네. 카카오의 경우에는 일단 나와 있는 부분들이 카카오톡에 좀 연동된 카나나인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을 이번 1분기에 좀 공식 서비스를 한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챗GPT라든가 뭐 제미나이처럼 일단 시장의 영향도가 뭐 네이버와 카카오 입장에서의 수급적인 노이즈가 좀 됐지만 이 부분은 카카오톡의 플랫폼에 대한 강점을 좀 감안할 때 초기 성과는 저는 상당한 의미 있는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점 이런 것들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광고라든가 검색 AI 관련된 서비스 부분과 얼마만큼에 대한 유저 활성화를 좀 이룰 수 있는지 그래서 이제 종국적으로는 광고 수익 부분에 대한 어떤 가치를 더 창출시킬 수 있는지 그 여부가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카카오톡은 뭐 워낙 많이들 쓰시니까. 그런데 이제 카카오가 AI 역량을 확대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AI를 쓰고 있는 게 있나? 이거 뭐 챗봇도 있고 뭐 추천 광고도 있겠습니다만 체감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하반기에 카나나를 좀 출시를 했는데 사실 네. 뭐 시장에서 좀 체감할 때 이 AI 검색 서비스를 이용한 이런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좀 보편화된 게 뭐 챗GPT라든가 제미나이의 경우는 최근에 좀 고도화가 좀 되면서 네. 우리 좀 동등한 수준의 어떤 이 만족도를 받았다, 평가를 받았다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 네이버와 이 카카오의 차이점은 일단 AI 생성형 AI의 어떤 방향성들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검색이라든가 특화된 엔진 서비스를 좀 주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커머스와 좀 연동된 부분으로서에 대한 차이점이 있고요. 네. 이번에 카카오에서 좀 전략으로 좀 얘기했던 카나나인 뭐 카카오톡의 경우에는 이 카카오톡이라는 이 플랫폼과 좀 결합된 여기서 AI 서비스를 하면서 부과되는 어떤 이 광고 효과가 좀 연동될 수 있는 수익 구조를 만들고 네. 이 부분은 이커머스 부분까지에 대한 확장 기조를 좀 갖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보다는 오히려 이 플랫폼의 확장성 관점에서는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1분기 출시 이후에 하반기까지 실적의 어떤 연동 현황을 어떻게 좀 가져갈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나. 다만 이번에 카카오톡의 개편 효과가 3분기에서 4분기에 실적으로 좀 많이 반영이 좀 됐습니다. 이 부분은 네. 광고 수익 부분에 대한 증가 효과가 아마 13%에서 한 17% 정도에 대한 증가 효과를 좀 가져왔기 때문에 AI 서비스와 연동된 효과들은 이것보다는 좀 더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다면 성장 기조 관점에 대한 내용들이 확인될 때 카카오는 점진적인 어떤 주가 가치를 좀 이룰 수도 있겠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가 고점, 그러니까 지난 팬데믹 때 17만 원 대비해서는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 구간의 투자 매력도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잠재적인 리스크는 플랫폼 규제에 관련된 우려감들.
여기에 대해서 뭐 사법 리스크가 완벽하게 해소가 좀 되는 점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일단 카카오 주가의 어떤 상승을 좀 제한시키는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네. 상당히 좀 주가에 좀 선반영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적 성장에 대한 내용들이 가치에 저는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4분기 실적은 3분기 대비 추정치가 굉장히 좀 상향된 점인데 일단 전체적인 세부 사업 부분을 볼 때 이커머스 부분이 사실상 뭐 매출이라든가 이익 성장을 좀 이끌었는데 작년에는 사실상 뭐 추석 연휴가 3분기가 아니라 이제 4분기 실적으로 좀 잡혔다는 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교식으로 봤을 때 4분기 실적이 좀 좋아진 것은 맞지만 명확하게 뭐 검색 엔진에 관련된 서비스라든가 광고 부분에 대한 어떤 수익 지표, AI와 이제 결합된 서비스 지표가 확연하게 좀 확인될 수 있는 어떤 1분기 성과가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4분기 실적에 대한 추정치와 전체 AI 전략들을 좀 감안해 보면 저는 뭐 조정시 매수 관점을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는 뭐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어떤 정부 정책에 대한 도입이 구체화가 좀 된다면 플랫폼에 좀 강점을 갖고 있거나 결제 시스템에 좀 이점을 갖고 있는 카카오 전반적인 어떤 그룹주 안에서에 대한 수혜를 눈여겨볼 때 카카오는 뭐 이런 관점에서 어떤 가치 반영을 조금은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장탑픽 종목 어떤 종목인지 제시해 주시죠. 네, 오늘 종목 저 하이브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1월 26일 39만 5천 원 52조 고가 흐름이 나왔고 네. 최근에 주가가 좀 다소 주도주 일부에서 수급 쏠림이 좀 심하다 보니까 엔터주들이 좀 다소 소외가 된 그런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1선에 대한 흐름들을 좀 탄탄하게 좀 잘 유지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4분기 실적에 대한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인 어떤 내용들은 컨센서스에 대한 하회가 좀 예상되고 있는데 3분기 전체적인 영업 적자 기조와는 좀 다르게 이번에는 흑자 전환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은 일회성 비용에 좀 국한됐던 부분들이 이번 4분기에 일부 영향으로 좀 이어진 점. 특히나 남미 아티스트 향 일단 뭐 고정 비용에 대한 어떤 일회성 비용들이 지난 3분기에 모두 다 반영된 것이 아니라 4분기에 일부 좀 이식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익 감소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추정이 좀 되고 있고요. 네. 대체적으로 좀 기대 요인들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BTS의 이제 완전체 활동이죠. 다음 달 20일 날 이제 광화문 공연을 좀 시작을 해서 4월부터 이제 월드 투어 일정들이 좀 구체화가 좀 되고 있는데 일단 뭐 23개국 79회차 공연으로 좀 나와 있고 네. 최근에 뭐 중동과 일본 지역을 좀 포함하게 되면 85회차 이상 정도에 대한 공연 수익. 그래서 지금 증권사의 이 전망도 네. 전체 모객 수를 한 420만에서 뭐 맥스로는 한 480만 명까지 좀 예측을 했기 때문에 이 기조에 따른 어떤 이익 추정치는 좀 달라질 수 있는데 투어 일수가 좀 더 증가된다는 부분의 무게감 좀 감안해 보면 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의 실적 확장 부분들 이 부분은 2025년도와 대비했을 때 실적 업턴 기대감을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37만 8천대 주가는 보여주고 있는데 목표가와 손절가는 어떨까요? 예, 저는 뭐 단기적인 목표가 한 3월 말까지에 대한 단기적 목표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는데 네. 일단 목표가 43만 5천 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32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BTS의 컴백 그리고 월드 투어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하이브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프라임 히트픽 시간입니다. 설 연휴를 앞둔 우리 시장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는 2% 넘는 상승세 연출해주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종목들의 옥석 가리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딜사이트스 김진균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계속해서 나스닥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나 간밤에 조정이 나왔고요. 그래도 다행히 오늘 시장, 우리 시장은 2%대 상승세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연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조심해야 될 타이밍일까요? 네. 어제 나스닥 조심해야 된다. 하락 파동 나올 수 있다. 그리고 혹시라도 121선을 이탈하면 매우 부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본장 개장 후에 쭉 빠지면서 0.87% 조정이 나왔었어요. 어제 그 고용지표가 되게 잘 나왔었잖아요. 잘 나와서 시초가가 갭상승으로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쭉 빠져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120선 찍고서 다행히도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쭉 나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요, 나스닥이 21선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고용지표가 상당히 잘 나왔잖아요. 근데 이틀 전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틀 전에 케빈 헬식과 피터 나바로 같은 백악관 고위직 인사들이 갑자기 고용지표가 많이 안 좋게 나오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뭐 경기 침체 아니다. 이렇게 약간 달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렇게 중요한 지표 발표 전에 고위직 인사가 먼저 나서가지고 미리 좋다 안 좋다 이를 얘기했던 케이스는 사실상 거의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얼마나 안 좋길래 정보가 미리 샜을 것이고 얼마나 안 좋길래 이 고위직 인사가 미리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게 대중들을 안심시키는 그런 멘트를 했을까 싶었었는데 어제 고용지표가 서프라이즈 나온 걸 보면서 역시 믿을 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금일 코스피는 뭐 초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약세예요. 하지만 그래도 지지를 받아야 될 때는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정 연휴를 앞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나스닥이 20일 이평선을 아직 강하게 돌파를 하기 전이기 때문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조금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매수는 하시되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조절하시면서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뉴욕 증시, 나스닥은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는 상태고요. 우리 증시도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시장 전략까지 만들어드렸습니다. 대응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본격적으로 종목들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리뷰를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어제의 특픽 종목은 바로 한진칼이었습니다. 오늘 장 개장하자마자 바로 6%대 상승이 나왔지만요. 지금은 상승폭을 약간 줄여내긴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이었던 칩스 칩스맨 미디어도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들 리뷰 한번 들어볼까요, 전문가님? 네, 전일 픽은 한진칼이었었죠. 대한항공과 이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가 되면요. 인천공항의 슬롯을 이제 독점적으로 그냥 확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압도적인 시장 경쟁력을 갖추게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 지주사인 한진칼의 어떤 브랜드 사용료와 그리고 배당 수익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개 추천을 드렸던 건데 게다가 가장 중요한 게 요겁니다. 경영권 분쟁 이벤트. 그러니까 경영권 측면에서는 산업은행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10.6% 정도의 지분 매각 향방에 따라서 주인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2대 주주인 호방그룹 걔네들이 현금을 많이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회를 엿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경영권 분쟁의 불씨가 언제라도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 그래서 언제라도 이런 것도 터지게 되면 상승 모멘텀으로 아주 너무나 좋죠. 그리고 또 사업적으로 보더라도요. 내년 1분기에 이 저비용 항공사, 예를 들어 통합 저비용 항공사까지 출범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정말 국내 시장을 완전 평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겠습니다. 비록 뭐 당장은 이 통합에 들어가는 어떤 막대한 비용 때문에 작년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하는 어떤 그런 진통을 겪고 있지만은 구조적인 어떤 이런 결합들이 완료가 되는 올해부터는 이제 수익성이 올해 내년부터는 수익성이 급격하게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크죠. 결국 지금까지 어떤 적자는 더 큰 도약을 위한 일시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떤 독점적인 사업 가치에 거기다 이제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더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기업 가치는 더더욱더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1월 30일 날 추천드렸었던 칩스앤 미디어인데요. 오늘 장 초반 프리마켓에서부터 급등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추천가 대비 지금 한 12% 정도 이상 올라간 상태인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자, 2024년과 2025년도로 거치면서 이 생성형 AI 그리고 이런 것들이 뭐 서버 증설 이런 것들이 화두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올해부터는 이 지능형 서비스가 개인 기기들 여러 스마트 기기들에 직접 탑재되는 이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스마트폰, 자동차 얘네들이 이제는 스스로 그러니까 보여지는 영상을 스스로 판단을 하는 그런 능력이 중요해진 거예요. 그죠? 로봇도 마찬가지고요. 칩스앤 미디어는 이런 어떤 변화 속에서 영상을 압축하고 또 재해석하는 그런 어떤 비디오 IP 그리고 이걸 가속화시키는 NPU 기술을 통해 가지고 반도체 설계 자산을 공급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러면서 AI 반도체 시장의 입지를 다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근데 이 얘네들의 사업은요 직접 칩을 생산하진 않죠. 그러니까 엔비디아처럼 설계를 하고서 파운드리에 맡기는 약간 그런 식인 거예요. 예, 얘네들도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도를 갖다 판매를 하면서 라이선스 비용을 받고 그 제품이 팔릴 때마다 로열티를 받는 뭐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러니까 얘네 설계가 장착된 그 기기들의 보급이 늘어날수록 추가적인 비용은 없고 수익은 계속 쌓여가는 그런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이 바로 칩셋 미디어다라는 거죠. 최근에 모든 기기에 어떤 AI 영상 분석 기능이 필수가 되면서 영상 코덱이라든지 뭐 NPU 이런 기술들을 모두 보유한 이 기업의 가치는 더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어두운 영상을 정말 실시간으로 밝게 보정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AI ISP 기술이라고 있는데 얼마 전에 CES에서 선보였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자율주행 기업이라든지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거기다가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는 뭐 자율주행 실증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도 충분히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율주행 관련주 중에서 지금 별로 이렇게 부각이 되지 않은 그런 유일한 기업이 이 칩셋 미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고 있는 이 히트비큐들 정말 성과가 되게 좋지 않습니까? 꾸준하게 제 방송을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승률이 정말 높아요. 지금 1월 초부터 제가 계속 런칭한 다음에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이때까지 공식적으로 손절가를 건드린 종목은 딱 2개밖에 없었습니다. 다 올라갔거든요. 거기다 대부분 10%, 20% 이상 올라갔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종목들 꾸준하게 케어받고 싶으시면은 QR코드 찍으셔서 공개방에 꼭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제가 시장 방향성도 매일 짚어드리니까요. 투자하시는데 정말 크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전날 히트픽 종목이었던 한직칼 오늘도 상승이 나왔었죠. 리뷰 도와드려봤고요. 칩셋 미디어 역시나 2차 목표가 세워드려봤습니다. 21,900원 참고하시면서 앞으로의 상승도 응원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눈여겨볼 관심주 짚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첫 번째 관심주는 HD 건설기계입니다. 오늘 장 6%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최고가 경신에 나가고 있지만 지금도 눈여겨봐도 괜찮다라는 건설기계만의 튼튼한 모멘텀 뭐가 있을까요? 네, 가장 먼저 짚어봐야 될 이 모멘텀이 뭐냐면 바로 지배구조의 변화죠. 네, HD현대는 이제 그룹 내의 어떤 건설기계 양대 산맥이었던 HD현대건설기계랑 그리고 HD현대인프라코어를 통합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HD 건설기계라는 어떤 거대한 통합법인을 공식 출범시켰는데, 이제 이 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과거에 이 두 회사가 각자 그 지출하던 이제 R&D 비용이라든지 마케팅 비용이 이제 하나로 합쳐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엄청난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점들은 되게 긍정적인 어떤 모멘텀이 되겠죠. 그리고 지난 이제 2월 6일이었었죠.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통해 가지고 올해 합병 시너지를 바탕으로 해서 매출 9조 원이라는 어떤 그런 목표를 또 제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던 그 컨센서스를 한참 웃도는 수치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에게 이제는 뭐 단순히 덩치만 큰 게 아니라 매실까지 챙기겠다는 어떤 강력한 시그널을 준 겁니다. 물론 달성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예. 특히나 또 엔진 사업 부문에서 이 방산이라든지 발전기용 수요가 이제 폭발하고 있어서 3년 연속 이제 두 자릿수 그 수익성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점도 앞으로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체크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지정 확정 리스크의 해소 기대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이죠 아마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까지 해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떤 종전 협상이 마지막 단계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건설기계 종목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재건수혜주, 우크라이나 재건수혜주로 묶이면서 그런 것들이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사실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많이 인프라가 정말 많이 망가졌잖아요. 그게 정말로 본격적으로 재건이 들어가게 되면은 건설기계 쪽은 완전 엄청난 호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어떤 중장기적인 모멘텀도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우크라이나의 재건 사업 규모가요. 대충 뭐 추산하기로는 한화로 약 750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도로라든지 뭐 건물 복구에 필수적인 어떤 부착기, 지게차 이런 분야에서 HD 건설기계 기술력은 이미 뭐 검증을 받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후재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또 이 HD 현대 이 그 모회사죠. HD 그 현대 사이트 솔루션이 있는데 걔네들 같은 경우에도 작년 초에 우크라이나 키우죠. 키우에다가 사무소를 먼저 개설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선제적으로 준비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규모 어떤 재건 펀드가 가동되면은 이 북미 시장의 어떤 딜러망이 또 탄탄한 현대건설기계가 가장 먼저 장비 공급 계약을 따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모로 좀 긍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의 정책, 그러니까
회사가 얘네가 통합범위 출범하고 나서 첫 주주 환원 정책으로 해서 거의 800억 이상의 어떤 배당 그리고 자사주 소각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과 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실제로 최근 보게 되면은 이 정부 밸류업이라든지 주주 환원 이런 것과 맞물리는 기업들이 상당히 작아요. 대표적으로 금융주 같은 경우에 쭉쭉 가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이 대표 사례가 될 수 있겠고, 그 말고도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OCI 홀딩스, 걔네들도 주주 환원, 그죠? 그러니까 잘 가는 우량주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다 주주 환원 정책들이 다 걔네들이 지금 유지하고 있다, 추진 중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걸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보실게요. 자, HD현대건설기계의 주봉이에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모멘텀도 있지만은 그래도 차트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겠죠. 보시면은 A와 B가 있는데 A를 돌파했고요. 오늘 급등이 나오면서 B를 건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항선을 찍은 거죠. 찍었기 때문에 아무리 모멘텀이 좋아도 일단은 여기서는 분할차 액션을 하시는 게 맞아요. 아무리 좋아도. 왜냐하면 신이 아닌 이상 최고점이 얼마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유 중이신 분들은 한 번 정도는 분할차 액션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D건설기계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 그리고 지정학적 모멘텀, 적극적인 주주 환원이 결합이 되면서요. 경기 민감주에서 벗어나서 기업까지 리레이팅을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앞으로의 주가 추이 눈여겨보겠고요. 두 번째 관심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HD현대그룹주로 좀 가져와 주셨는데요. 두 번째 종목은 HD현대입니다. 오늘 4% 이상 상승해주면서 역시나 주가 최고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주사도 함께 같이 보면 좋을까요? 네네. 일단 자회사들의 어떤 눈부신 성적표,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지주사 가치 상승, 이런 것들을 묶여서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단기 신고가를 형성했거든요. 했다가 차익물량들이 좀 나오면서 조금 밀린 상태인데, 그 얼마 전에도 뭐 HD 한국조선의학이라든지, 아무튼 실적 발표, 자회사들 실적 발표 추이를 보게 되면 정말 너무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알짜 자회사들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정말 성장형 지주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 또 HD 현대 일렉트릭도 있잖아요. 걔네들도 보면 어떻습니까? 북미 전력망 교체 수요 덕분에 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 경신을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HD 현대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그 1월 말경에 발표됐었던 어떤 기업 지배구조 랭킹 거기서 2년 연속으로 또 전체 1위에 달성을 하는 그런 어떤 기업을 토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는 이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장 모범적인 어떤 사례로 꼽히고 있는 기업이 바로 얘네예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좀 전에 어떤 기업을 했었죠? 좀 전에 뭡니까? 건설기계를 설명을 드리면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은 정부 정책, 밸류업, 이건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 있어서 정말 강력한 어떤 그런 모멘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은 꾸준하게 여러분께서 트래킹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상승 동력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그룹의 바로 차세대 먹거리가 되죠. 바로 HD 현대로보틱스의 상장 IPO 이슈예요. 얘네가 얼마 전에요. 1월 달에 상장 주관사 선정을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상장 절차에 돌입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기업의 가치가 최소 1조에서 많게는 5조, 8조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국내 산업용 로봇 시장 1위라는 타이틀 덕분이죠. 그러니까 특히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뭐냐면 독일의 이 노이라 로보틱스와 협업 중인 피지컬 AI 기술인데, 지금 HD현대는 조선소 현장에다가 그러니까 용접 휴머노이드를 투입을 하는 어떤 그런 로봇 기술을 실제 산업 현장에다가 접목을 시킬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정말 어떤 제조사를 넘어서 정말 테크 기업, 로봇 테크 기업으로 진화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거기다가 또 자율 운항 전문 자회사죠. 아디커스라고 해서 걔네들도 역시나 1월 중순경에서 HMM이라든지 얘네들이랑 또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상장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자회사들도 몇 개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로봇이라든지 자율 운항, 그러니까 배를 자율 주행이 아니라 자율 운항을 하는 그런 어떤 미래 성장 동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상장을 통해 가지고 제 가치를 인정받게 되면 당연히 지주사인 HD현대의 순자산 가치는 당연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여기다 이제 얘네도 마찬가지로 2월 초부터 해서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또 배당일을 공개한다라든지 어떤 파격적인 그런 어떤 주주 시사 정책을 막 쏟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여러분께서 좀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차트를 보실 텐데 지금 HD 현대 요건 일봉입니다. 오늘 너무나 아쉽게도 이 A가 저항대잖아요, 그죠? A 저항대에 살짝 못 미쳤어요. 네, 살짝 못 미치고서 빠졌거든요. 빠졌지만은 만약에 아직은 죽은 건 아니니까 오늘 이 캔들이 음봉만 되지 않는다면 음봉이면 좀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저항대에서 많이 빠질수록 좋지 않거든요. 저항대에서 최대한 근접하게
그러니까 꼬리가 달리더라도 종가 기준으로는 저항대에서 근접하게 마감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음봉이 되면 부정적이지만은 만약에 다시 5장에 회복해주면서 꼬리를 어느 정도 많이 먹어줬다. 혹은 저기 이 A라인에 부딪혔다. 그러면은 그때는 분할책 실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두 번째 관심주 HD 현대입니다. 본업의 실적 잭팟 그리고 로봇 AI 기반의 미래 성장성, 주주 환원 정책까지 3박자를 갖춘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멘텀 잘 눈여겨보시면서요. 관심주로 한번 등록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히트픽 공략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AI 산업의 성장과 함께 에너지 인프라 기업들이 필수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한 기업 공개해 주신다라고 예고를 해드렸었는데요. 오늘 기업 어떤 종목일까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AI 반도체는요, 이제 혼자서는 움직일 수가 없죠. 네, 수많은 어떤 칩들이 복잡하게만 연결된 어떤 회로 기판 PCB 들어보셨을 텐데, PCB 위에 올라가야 돼요. 그죠? 이 기판을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재료가 바로 뭡니까? 바로 CCL이라고 해서 동박 적층판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추천드렸었던 롯데 뭐였었죠? 무슨 머티리얼이었는데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스 그죠? 네. 걔네도 동박을 하고 있었었는데 걔네랑 이 두산이란다. 얘네 이 기업들이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CCL이라는 게 동박 적층판인데 여기 CCL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아주 얇은 구리판을 여러 겹으로 쌓아가지고 만든 어떤 특수 판때기 같은 거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AI는 데이터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전기 신호가 밖으로 새거나 혹은 열이 너무나 많이 나면 안 돼요. 이 히트픽주의 이 전자 사업부는요, 바로 이 분야에서 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어떤 하이엔드 CCL 제조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I의 어떤 성능을 뒷받침을 해주는 어떤 핵심 중에 핵심을 쥐고 있는 셈이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다음으로 또 보실 게 뭐냐면 바로 전력 문제인데, 챗 GPT 같은 어떤 여러 AI들, 제미나이라든지 이런 AI들을 한 번에 구동할 때 들어가는 전력량은요, 정말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구글이나 뭐 아마존 같은 여러 빅테크들이 최근에 직접적으로 이 원자력 발전소와 계약을 맺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거대한 어떤 원전을 짓는 데는, 그러니까 대형 원전을 짓는 데는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10년 이상 걸리죠. 그래서 주목받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SMR이죠. 네, 소형 모듈형 원자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SMR을 실제로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요, 전 세계에 몇 안 되거든요. 네, 안 되는데 이 히트픽주는 그런 기업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회사로 두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과거에 이 히트픽주가 단순히 어떤 자회사들의 어떤 배당을 받는 일반적인 지주사였다면요, 이제는 스스로 성장 동력을 갖춘 어떤 사업형 지주사로 탈바꿈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CCL 그런 것들을 직접 만들어서 실제로 엔비디아에도 공급을 하고요. 네, 또 미래의 어떤 먹거리라고 볼 수 있는 로봇 사업까지 얘네들이 막 진두지휘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네,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높이려는 어떤 정책에 맞춰서 자사주도 소각을 하는 뭐 그런 식으로 주주들 어떤 주주 환원 이런 쪽으로도 상당히 적극적인 기업이 바로 오늘의 히트픽주가 돼요. 네, 정리를 해보면은 히트픽주의 가치는요, 현재 이 AI 산업의 어떤 두 가지 병목 현상을 해결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데이터 전송 효율이 되겠고, 두 번째는 이 전력 인프라 부족. 그러니까 특히나 어떤 엔비디아의 차세대 플랫폼이죠, 루빈. 네, 루빈에서는 여러분들 이 히트픽주의 소재가요,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데이터 속도가 아마 뭐 800기가, 그죠? 네, 1.6테라 쪽으로 이제 빨라지게 되면은 일반 소재로는 이 신호의 어떤 감지를 막을 수 없어요. 근데 이 히트픽주는 이미 독보적인 어떤 저손실 기술로 인해 가지고 북미 시장 점유율을 꽉 잡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양산될 예정이죠. 네. M9 등급의 어떤 이 소재는요, 경쟁사가 따라오기 힘든 어떤 강력한 해자가 될 수 있다. 여기다가 SK 실트론 인수 추진을 위해 가지고 얘네들이 뭐 웨이퍼라든지 또 기판 소재를 수직 계열화를 하고요. 또 미국의 엑스에너지 뭐 얘네들이랑 또 협력을 해가지고 올해부터죠. 아마 올해부터 SMR 전용 라인도 착공을 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기업이 바로 오늘의 이 히트픽주가 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실 텐데요. 사실 제가 이거 어제 준비를 했는데 오늘 이미 또 급등이 나왔어요. 네, 이미 급등이 나와버려서 지금 추천드리기가 상당히 애매한 상황인데, 네, 아무튼 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어제 기준으로 A와 B를 동시에 돌파했죠. 그죠? A, B 동시에 돌파를 했고, 그리고 C, 제가 좀 전에도 설명드렸는데 어떤 주요 매물대에서 저항대에서 밀릴 수 있어요. 밀릴 수 있는데 종가 기준으로 많이 빠지면 안 좋고요. 종가 기준으로 살짝만 빠진 애들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어제 이 종목도 C에서 밀리긴 했지만
얼마 안 빠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종목을 딱 픽을 했는데 오늘 이미 급등이 나와버렸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아쉽지만은 그래도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요, QR코드 찍으셔서 꼭 공개방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시면 제가 종목명, 매수가, 손절가 등등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에너지 인프라는 AI 성장의 핵심 모멘텀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난을 해결할 SMR 파운드리로서의 독보적인 지위를 굳힌 기업을 오늘의 히트픽주로 꼽아주셨습니다. 네,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QR코드 타고 들어가시면요, 텔레그램 방이 나옵니다. 거기서 종목명과 가격 전략까지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라임 히트픽 시간 오늘도 딜사이트스 김진균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부터 중국, 일본까지 이 주요국들의 경제적인 이슈가 부각되면서 글로벌 시장 앞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AI 산업을 둘러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아시아 증시의 약진도 눈에 띄는 상황인데요. 설 전후로 앞으로 증시는 어떻게 펼쳐질지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신월 팀장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자산 시장에 가장 큰 충격을 준 이슈라고 한다면 트럼프의 케빈 워시 차기 연준 의장 지명일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자산 시장 특히 금, 은, 비트코인 엄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이 이슈가 해소가 됐다라기보다는 시장이 좀 적응을 한 것인지 현재 상황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수면 아래에 좀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 워낙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AI 관련한 빅테크 기업들, 하이퍼스케일러나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 관련한 AI 캐펙스 우려가 시장에 계속 잔존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덮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에 있어서 변동성이 높아진 부분에 시발점을 역할을 했었던 것은 연준 의장의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지명된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비단 어떤 특정 자산에만 고루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위험 자산으로 대표되는 주식, 그리고 안전자산 중에서도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 이 양대 산맥 모두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왔다라는 거는 어떤 단일 자산에 영향을 미친다라기보다는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이 되면서 그동안에 트럼프가 얘기해 왔었던 금리 인하, 그리고 양적 완화로 가는 길목에 있는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다른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경계심이 확산이 되면서 안전자산, 위험자산 구분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경계심이 팽배해지면서 가격의 후퇴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결국에는 연준 의장의 트럼프의 입맛에 맞는 인물이 누구는 되었든 간에 올 수 있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임명이 되었다라는 것은 연준의 독립성에 관련된 이슈가 당분간은 트럼프의 임기 동안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역시나 연준의 독립성, 중앙은행의 이런 독립적인 판단에 해가 될 때 어떠한 자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측면들은 불확실성 요인으로 좀 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은 지금은 잠잠해져 있습니다만은 설 연휴 이후인 2월 하순경이 되게 되면은 다시 한번 떠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설 연휴 때 다른 이슈에 의해서 글로벌 증시가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이 케빈 워시에 관련된 뉴스들은
상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겠고 과거 그의 발언들을 통해서 직간접적인 어떤 방향성에 대한 부분 추론하는 작업들은 필요하겠습니다. 네, 케빈 워시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3월 중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말씀하신 대로 설 연휴가 지나면 이 이슈들이 다시 부각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케빈 워시가 매파로 분류가 되고 시장이 좀 두려움을 떨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5월 이후에 임명이 된 상황에서 금리 인하 기조는 어떻게 될 것인지 가속화가 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금리 인하 자체를 반대하는 인물은 아닙니다. 특히나 최근에 칼럼을 통해서 그의 의견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금리 인하도 가능할 것이고 대차 대조표 축소 그리고 AI에 상당한 높은 관심을 표명을 하면서 생산성이 높아진다. 네. 즉 생산성은 높아지는데 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은 제약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는 그의 견해를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견해를 굳이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트럼프가 임명한 파월 연준 의장은 좀 불협화음을 내었지만 그동안에 어느 정도 트럼프의 이런 압력과 압박들이 연준에 대해서 행사가 되었고 그의 성향에 맞지 않는 인물은 트럼프가 연준 의장으로 지명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은 이미 공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빈 워시는 분명히 금리 인하에 찬성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역시나 현재 파월 연준 의장 체제보다는 조금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시장은 올해 연내 1회에서 2회 정도의 금리 인하를 좀 아주 컨센이 형성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하반기에 2회 정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 케빈 워시가 임명되고 그의 발언들을 통해서 진행이 된다라면은 연간 2회에서 3회 정도로 늘어날 가능성을 좀 보일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근거했을 때 네. 금융시장의 이러한 경계심은 시간이 지나면 다소 누그러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네, 금융시장이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우려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 이력들을 보면 연준 이사 시절에 맨 버냉키의 어떤 양적 완화 기조에 유일하게 반대하는 모습도 있었고 최근에 언론과 인터뷰에서 조금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변화된 입장.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이 확실한 매파라기보다는 실용주의적인 인물인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유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시 임명 이후에 연준의 스탠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연준은 이미 트럼프화가 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의 의견에 반대하는 인물이 아주 적극적으로 의사를 피력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물론 네. 이번 2월 그리고 1월에 각각의 소수 의견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금리 인상보다는 동결에 대한 소수 의견이 있었고 최근에는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이 2명이 있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의사의 일치 가능성은 좀 낮아져 있지만 이번 이제 케빈 워시가 되고 새로운 의장 체제 하에서는 다시 한번 좀 더 지금보다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의 색채에 한 발짝 더 다가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실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역 여는 총재에 대한 어떤 인사 임명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 트럼프 행정부는 좀 건드리려는 모습들이 나왔고 이 부분들이 그 기준에 의해서 걸러질 수 있는 인물들은 트럼프와 좀 견해가 맞지 않는 인사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압력들이 팽팽하게 연준 내부에 스며들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라면은 네. 트럼프가 원하는 금리 인하로 대표되는 중립에서 완화적으로 가는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좀 펼쳐질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좀 높지 않나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케빈 워시는 최연소 연준 이사 임명되고 나서도 최연소로 아마 사임을 했을 겁니다. 예. QE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었고요. QE에 반대를 할 때 근거는 양적 완화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면서 양극화에 대한 부분들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라는 의견이었고 그의 견해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 체제에서 연준 이사직을 사임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물가에
근본적으로는 집중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은 물가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2011년도에는 유노말이라고 해서 저물가가 팽배해져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관세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급등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케빈 허시가 만약 물가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이 보인다라면은 시장에서의 받아들이는 부분들은 좀 불편하게 볼 수 있는 대목도 남아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올해 있을 11월 중간 선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스탠스를 유지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시장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그렇다면 뭐 유동성을 키우고 이런 것보다도 독립성이 저해가 된다는 어떤 요소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까를 우려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각은 네.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아무래도 독립성에 관련된 부분들이 더 강화되기보다는 뭔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통화 정책이 정치, 경제에 이렇게 일희일비할 경우에는 이 1970년대 아서 번스 전 연준 의장 시대 때처럼 네. 백악관과 통화를 하면 금리를 내리고 지표가 뭔가 안 좋거나 유가가 중동 전쟁에 의해서 튀게 되면은 금리를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특히 가계에서 미국 경제에 대한 시선, 특히 물가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해지면서 실질적으로 물가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기대 인플레이션은 잡히지 않았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진 상황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실물 물가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이 됐던 케이스를 가장 우려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과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 아서번스처럼 된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정치권에 의해서 이렇게 파장을 받는다라면은 이번 FOMC 회의에서도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 투표권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임명이 되는 그런 사람들의 견해에 더욱더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한 부분들을 유념하고 있어야 하는데 트럼프는 그에 굴하지 않고 아마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은 여기서 연준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인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확대 익스포저를 좀 더 높여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아서번즈 모델이 될 것이냐, 폴 볼커 모델이 될 것이냐, 시장이 이 점이 너무 이제 불확실하니까 우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특히나 이 시장이 좀 최근 우려하는 부분들이 뭔지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최근에 실적 발표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만 AI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돈을 좀 많이 벌어들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공교롭게 지금 지난 10월부터 네. FOMC 회의가 있을 때마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겹치는데 FOMC의 금리 인하든 동결이든 시장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에 더 관심을 가졌고요. 네. 실적에 관심을 가지면서 향후 매출과 영업이익단의 가이던스 그리고 거기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제는 캐펙스 이제 설비 투자에 관련된 네. 부분들까지 면밀하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MS는 방금 앵커님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적 괜찮았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가이던스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유의미하게 클라우드 사업이나 AI 관련해서 좀 더 명확하게 개선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일부 희석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또한 캐펙스 투자에 있어서 오픈 AI와의 그 협업 체계 에 대한 의구심이 한층 더 커졌습니다. 투자는 많이 하고 있는데 오픈 AI의 수익성이 딜레이가 된다. 자꾸 지연이 되고 수익보다는 손실의 포션이 높아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MS는 오픈 AI를 끼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투자 규모를 더 크게 가져가야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한층 더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네. 돈을 지금보다 더 잘 벌 수 있다라면은 투자 늘려도 어느 정도 용인해 줄 수 있는데 돈을 잘 버는 건 오케이인데 향후에 더 잘 버는 거에 대한 생각들이 약간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에 반해서 투자는 계속 더 늘려야 되는데 잘못하다가는 지금보다 더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 주주로 대표되는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패턴들이 나왔기 때문에 MS가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특히나 뭐 최근 미국 증시가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새벽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나왔습니다. 1월 미국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해서 13만 명 증가했다는 소식인데 이게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망치 5만 5천 명 대비해서 엄청 크게 웃돌아서 시장 입장에서는 경제가 아직 견조하구나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금리 인하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1월 달 지표의 변동성은 역사적으로 좀 컸습니다. 네. 그런 측면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컨센서스가 집계 기간마다 좀 다르지만 네. 5.5에서 한 6만 명 초반 정도를 봤는데 2배를 훌쩍 뛰어넘는 규모였기 때문에 고용시장 여전히 좋구나. 네. 실업률 조금 더 안정화되고 있구나. 이러한 판단들에 의해서 금리 인하 딜레이 되겠다라는 생각들은 분명히 있겠고 금리 인하가 지연이 된다라면은 금리 인하 횟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네. 최종 금리 인하 레벨도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는 분명히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해석하는데 어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2025년도 연간 기준으로 대폭 비농업 부분의 취업자 수 증감에 있어서 대폭 감소가 있었습니다. 즉 1월 달은 늘어나는데 연간 기준으로 다시 집계를 해보니까 대폭 감소하는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에 대한 설왕설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결과적으로는 고용시장이 미국 경제에 쇼크를 야기할 수준은 아니다. 네. 비교적 괜찮은 편이다. 그런데 조일츠 보고서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나 ADP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에는 미국 고용이 2023년도, 24년도만큼 아주 강하지는 않다라는 점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이는 어느 정도 플랫보다는 소프트한 랜딩으로 갈 수 있는 미국 경제의 흐름들을 보여주는 직간접적인 데이터가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또 하나의 지표를 보자면 보통 이제 연말에 크리스마스가 있고 뭐 연말 뭐 가족들과 모이고 선물을 주고받기 때문에 많이들 지갑을 여는데 이 미국 소비자들이 소매 판매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지금 그 가계의 어떤 부담은 좀 늘고 있는 것인가? 이 지표에 대한 해석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도 이 지표를 보고 좀 의아했습니다. 예. 일단 12월 달은 소매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해야 되는데 이 지표를 본다라면은 리테일 쪽에서 서비스업에서 역시나 좀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인가라고 봐야 하는데요. 네. 사실 이번 1월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는 또 비교적 견조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조금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다르겠지만 미국 경제는 서비스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나쁘지 않은 국면에서 소비가 위축이 되었다라는 부분들은 구조적인 변화에 좀 봉착한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K자형 소비 구조가 미국에서도 전반적으로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즉 고소득층의 소비와 저소득층의 소비의 차별성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아마도 이러한 부분들이 연말에 소비가 아주 줄어든 것은 아니겠지만 통계치에 잡힐 때에는 좀 플랫한 흐름으로 나타낼 개연성이 높은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의 근거로는 미국 경제에 있어서 GDP를 구성하는 소비 쪽에 있어서의 흐름은 상당히 견조한 편에 있습니다. 네. 지금 1분기 GDP는 아직 집계가 다 안 되어서 예상치가 나오고 있고 작년 4분기에 대한 부분인데 역시나 개인 소비 지출은 아주 견조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을 고려할 때 일시적인 지표에 노이즈가 좀 낀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고용, 임금, 서비스업 전반적인 흐름들을 고려할 때 소매 판매의 이런 일시적인 지표의 위축이 미국 경제에 아주 이제 어떤 위축과 둔화로 이어진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조금 의아한 점이 있는 좀 지표가 아니었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난해 이맘때를 생각해 보면 딥시크 충격이 좀 상당했습니다. 미국 AI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하락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근데 1년을 돌아보면 사실 제미나이나 챗GPT의 어떤 판정성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결과들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좀 이슈가 되는 것이 바이트 댄스, 그러니까
틱톡의 모 기업이죠. 네, 그렇죠. 시댄스 2.0을 내놨는데 사진 하나만으로 거의 뭐 몇 분만 기다리면 블록버스터 영화급의 퀄리티의 영상이 나와서 이게 또 시장을 잠식하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또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미국과 중국의 대립, 경쟁, 그러면서 기술의 진보는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산업별로 국가별로 어떤 영향들이 우리에게 긍정적이고 투자자들이 취해야 할 포지션에 어떤 식으로 시사점을 주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사실 지난주에 MS 케빈 워시도 있었지만 클로드 코워크 이 영향으로 있어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들이 대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관련 업종들의 주가의 하락세를 피하지 못했던 흐름들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1년 전에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딥시크 충격과 좀 유사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일단 기존의 산업에 있어서 대체될 수 있다. 그런데 투자를 많이 해야 대체가 될 수 있는 줄로 알았는데 투자를 좀 덜 해도 대체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이 클로드 코워크나 작년도에 있었던 딥시크가 아니었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 측면들이 좀 유사한 측면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에서 시드칩이라는 이제 코드명으로 칩셋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이 네. 칩셋의 발주를 삼성전자와 협업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일단 바이트댄스에서는 그들이 이 AI 알고리즘이나 관련된 유관 산업에 있어서 경쟁력이 아주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따라가야 할 입장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 캐치업을 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중국 때문에 미국의 이러한 산업들의 모든 것이 이제 중국으로 대체될 수 있거나 투자를 안 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하기에는 성능, 확장성, 지속성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시장 경제에서 통용될 수 있는 이 가용성 측면까지 고루 살펴본다라면은 미국 기업들 업종 대비해서는 중국의 기업과 업종에 대한 리스크와 불확실성은 미국보다는 시장이 좀 회피하는 성향들이 일부 있습니다. 물론 가전에서 이제 중국 기업들의 압도적인 성장세가 나와서 이제 점유율을 상당히 높여 있는 상황처럼 이런 네. 측면 AI 관련된 산업에 있어서도 중국 기업은 나름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유관 기업과 업종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런 아주 편견에 빠지지 않는 시선을 가져갈 필요는 있는데 이러한 이 새로운 이벤트나 어떤 기술의 개발로 인해서 미국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단정짓는 것은 아주 좀 서두르는 관점이 아닐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뭐 클로드 코워크가 아직 우리 시장에 진출을 하지 않아서 이게 체감이 잘 안 돼서 그런데 코워크의 이 클로드의 등장이 기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어떤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결과적으로 이제 AI가 발전을 하면서 네. 구글이 이제 데이터 검색 시장을 거의 뭐 독과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알파벳의 이런 천상천하, 유아독종과 같은 이러한 흐름들은 데이터 검색부터 광고, 막대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클라우드, 유튜브 관련된 유관 산업들에서 가져왔고 칩셋을 TPU로 하면서 이어지는 흐름들 속에서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전력이 되면서 관련 산업의 소부장 기업의 발주가 되고 네. 소프트웨어 기업까지 가게 되는데 지금 온기가 앞단에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마지막 단에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으로는 확산이 덜 된 상황에서 이러한 충격들이 왔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과거에도 그랬다시피 어떤 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순환고리가 이어지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가 오르면 그 다음 단에서 오를 수 있다라는 거는 전통적인 산업 사이클에서 우리가 살펴볼 전략이고 네. AI, 생성형 AI의 발전과 휴머노이드 로봇, 뭐 자율주행과 같은 산업에 있어서는 기존의 산업을 대체하고 어떤 혁명적 변화를 가져오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 산업의 대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기술과 어떤 새로운 산업이 태동이 되었을 때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안정적으로 좀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지 이런 과거의 패턴에 의해서 후단에서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대응을 하자라고 했을 때는 이번 클로드 코워크와 같은 이 사이클의 후반부에 있는 기업들의 직격탄을 날린 것처럼 투자자들이 노출이 된다라면 상당히 저가 매수로 회복을 할 수 있기보다는 오히려 손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어떤 다른 측면에서 불거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아시아 증시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연일 상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일본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다카이치 1인 체제 좀 공고해지는 가운데 일본 증시가 참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핵심 동력, 상승 동력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다카이시 사나이 압승을 했습니다. 조기 총선이 완전 대성공을 거두었는데요. 다카이시 사나이의 입문, 정계 입문은 아베 신조 전 총리 때문이었습니다. 2012년도에 아베노믹스 잘 기억하실 거고 세계 화살인데요. 그 정책들을 어느 정도 더 대부분 계승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적극적인 재정에 대한 부분들이 더 확실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엔화가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일당의 압도적 여당이 탄생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불확실성 요인이 좀 감소했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미국과 아주 밀접한 경제 안보 동맹 국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치 일정이 자꾸 중간중간 끼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트럼프와의 행보에 있어서 긍정적이기보다는 좀 엇박자나 뭔가 타이밍을 실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내부의 정치가 안정이 된다라면은 더욱더 밀월 관계가 더 고조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시장 경제에 있어서 미국과 발을 맞추지 않으면은 악재입니다. 발을 맞춘다라는 자체가 정책적인 신뢰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일본 증시를 바라보는 외국인 투자자들까지 긍정적인 시각들이 있겠고요. 또한 아베노믹스의 핵심이었었던 엔저, 초저금리에서 저금리는 이제 어느 정도 탈출하게 되지만 엔저를 통한 수출 기업의 경쟁력 측면에 있어서도 분명 기업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제 우리 증시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보통 행보하거나 잠깐 쉬어가는 국면들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오늘 코스피 5,500선을 사상 처음으로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5,400도 처음이었는데 5,500까지 바로 올라갔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야말로 이제 파죽지세의 형국이고 투자자들의 기대 수익률 자체가 상당히 높아져 있고 비단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는 작년도의 압도적인 퍼포먼스에 의해서 아무래도 반도체주 그리고 자동차, 로봇 관련된 대형주 중심으로 포트에 대한 부분들을 편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힘들이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주도하는 코스피의 상승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외국인들의 국내 증시를 바라보는 시선도 또한 온기가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좀 전에 MS나 기타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좋은 기업도 있고 조금 지금 악재에 노출되어서 쉽지 않은 기업들도 있었는데요. 그런 기업들이 그들의 경쟁이 격화되면 될수록 국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대표되는 반도체 대장주들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에는 HBM과 디램의 레거시 디램 등 전반적으로 쇼티지가 발생하게 되게 되면은 그 쇼티지를 누릴 수 있는 기업들은 미국, 일본, 한국, 대만의 소수의 기업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있어서는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높아지고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재에 돌아가는 흐름들이 호재가 더 많다. 이 호재를 놓칠 수 없다. 거기에 정부마저도 계속해서 주주 친화적인 스탠스 그리고 부동산 자금의 증시 자금으로의 이동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독려하고 있는 부분들은 정책, 규제 측면 모두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계속 잘 가는지 그리고 그 이외의 기업들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얼마만큼 더 올라갈 수 있는지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의 어떤 이슈들 악재 속에서도 그냥 무시하고 질주하는 느낌이 더 드는데요. 변수들은 무엇이 있을까? 사실 대미 투자 특별법이 지금 이제 발의가 되고 있고 여야가 합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갑자기 또 25% 올린다고 하니까 이제 급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수출업에 좀 계속된 호재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바라보세요? 네, 당연히 이제 관세 이슈가 빨리 잠잠해져야 예. 경제 주체들이 안정적으로 이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고 투자자들 역시나 트럼프의 입과 손에 좀 덜 놀아나는 그림이 그려질 때 더욱더 추세의 안정성, 특히 수급의 안정성이 담보가 된다라면은 국내 증시 악재는 더 약화가 될 것이고 호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법안 자체가 대미 투자 특별 법안이지 않습니까? 예. 특별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의 성격에 대해서 여야는 의사 일치보다는 여러 가지 조율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네. 트럼프는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있겠고요. 일본은 지금 관세가 우리보다는 훨씬 상황이 수월한데 일본에 대해서는 투자가 지연된다라고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결국에는 연간 20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디테일하게 접근해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트럼프가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만족을 하는지를 체크하면서 이 트럼프 관련된 관세 이슈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가 당장 또 설입니다. 설 연휴 이후에 시장을 주도할 예상 섹터. 저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일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반도체라면 반도체 다음으로 좀 주목이 되는 섹터는 어디인지 반도체 전망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도체야 뭐 당분간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언제 이 상승세가 둔화가 되는지인지 상승이 하락으로 바뀐다라는 전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투자자들이나 이 언론 쪽에서 새로운 또 용어를 만들어내셨잖아요. 치플레이션이라고.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PC나 노트북의 가격도 올리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에는 우리가 빈번하게 사용하는 휴대폰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반도체 계속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포트의 핵심 비중은 이 반도체 관련된 부분으로 끌고 가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다만 우리 경제에 있어서 아킬레스건이라고 한다라면은 반도체, 조선, 그리고 방산 거기에다가 일부 업종들 정도를 빼면은 전반적으로 수익성에 대한 개선 가시성이 그렇게 뚜렷하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성장률 자체가 반도체 등 수출 주력 업종에서 끌고 가는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이 양극화에 대한 부분들이 좀 커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부분들까지 온기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와줘야 하는데 그런 측면들이 좀 있지 않다라고 한다라면은 반도체 중심으로 가고 배당과 자산주, 가치주를 통해서 어느 정도 밸류의 이 적정에 대한 포지션의 비율을 맞추면서 위험에 대한 부분도 해지가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죠. 지금까지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신월 투자전략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다이내믹 이슈 속에서 우리 증시 정말 잘 가고 있습니다. 설 이후에도 이 흐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투자 전략도 들어봤는데요. 저희는 내일 오전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